자, 여기는 일제시대 때 경제 침탈이에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 정치사 배웠던 거에 살을 입히면 됩니다. 선생님, 일제시대는 몇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나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910년에 망했고 1945년 광복을 얻을 때까지 일제 시기는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 편의상 여기를 1기, 2기, 3기. 1기랑 2기를 나누는 기준은 아이고 3.1운동이었었고, 그리고 1929년 세계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일본이 전쟁을 하던 시기다. 그래서 3기는 전쟁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면 아주 편합니다. 1기, 이때는 일본이 초기에 우리의 토지, 땅을 빼앗아가는 시기예요. 이때는 우리의 쌀을 빼앗아가는 시기고, 이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먼저 정리하면은 토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일제가 요것을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토지를 신고하래. 신고제야. 신고 안 하면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근데 일부러 신고 안 한 사람도 있어. 일제가 추진한 거였기 때문에 반감해. 그리고 뭐 가문, 문중의 땅이나 어떤 공공의 땅이 있잖아요. 그런 거 신고가 애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락됐고 이것을 다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 빼앗은 땅을 일본이 이 회사에다가 넘깁니다. 이 회사가 뭐였죠? 네, 저기 써 있네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넘기면 이 땅을 빼앗은 땅을 일본인들한테 넘겨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땅을 헐값에 싸게 사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안 기준으로는 여기 군산이나 목포 같은데 이 동양척식 회사로부터 땅을 산 이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군산, 목포로 가면은 이런 일본인들 가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째 시기는 쌀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을 산미 증식 계획이라 불러요. 그래서 산이 이게 생산하다 할 때 산이에요. 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쌀, 증식 플러스 쌀 생산을 플러스 시키겠다. 한마디로 조선에서 쌀을 더 많이 키워서 키운 만큼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사업이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래 요만큼 생산했으면 이렇게 생산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생산했으면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수탈 가져가기로 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생산한 만큼 가져가겠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생산이 증가는 했지만 생각했던 거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생산량은 증가는 했지만 계획된 것만큼 많이 생산되지 않았어요. 근데 수탈하기로 약속된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요. 계획된 만큼 생산됐으면 그만큼 가져가면 되는데 계획된 만큼 생산을 못했는데 계획된 만큼 수탈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쌀은 줄어들고 여기 이게 만주라 그러는데 만주에서 잡곡을 들여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먹이죠. 그래서 일본으로 싼 값에 거의 헐값으로 쌀이 일본에 쪽쪽쪽 빨리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잡곡을 먹었던 이 사업을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기에는 이 시기에는 뭐 이런 거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병참 기지화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이 뭐냐면 병참은 이제 어떤 군대 시설이라는 뜻이고 군대 기지, 한마디로 병사, 군 기지 느낌 오죠? 한반도 북부 지역에다가 전쟁, 요 시기는 전쟁하는 시기잖아. 전쟁과 관련된 공장이라든지 어떤 뭐 발전소 같은 거 이런 것을 북쪽에 집중시킵니다. 이것을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불러요. 왜 하필 북쪽이냐면 요 만주 전쟁터, 중국 전쟁터, 그래서 요 북쪽 위주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군사 관련된 이런 병참 기지화 정책이 북쪽에 있게 되고 실제로 나중에 38선으로 남북 분단되었을 때 북한이 훨씬 잘 사는 이유는 북쪽에 공장이나 발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6.25 전쟁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쪽의 발전소에서 우리 남쪽으로 전기를 쏴줬어요. 남쪽엔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북쪽 위주의 병참 기지화했던 것을 요 셋째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일본이 전쟁 막바지에
너무 전쟁이 급박스럽게 들어가니까 전쟁터에 모든 걸 쏟아냅니다. 이것을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합니다. 국가 총동원법 혹은 국가 총동원령, 명령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때 뭘 가져가냐면 사람 모두 빼앗아가고 물건 이런 거 전쟁터에 썰어 넣습니다. 사람 가져가기 위해서 징용, 사람을 어떤 총알을 만들거나 비행장을 깎거나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이런 노동력을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빼앗아가요. 우리 보령 출신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청라 지역인가 이 징용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병사, 성인들을 전쟁터에 군대로 끌고 갑니다. 강제로 총알바지 하라 이거지. 총에 맞 죽어라. 그리고 학도지원병, 이 학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같은 학생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요. 그것도 우리 조선인 천재들이 독립선언서를 썼었던 최남선이구나. 최남식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고 최남선인데 그 당시 천재라고 불렸어. 3.1운동의 그 기미독립선언서도 고분이 작성했었고 이런 천재라고 불리던 우리 민족의 영웅이었던 이 사람이 학생들을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야, 성스러운 전쟁이다. 나아가자. 이 전쟁에 나아가야지 우리 조선인 학생들도 일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성스러운 전쟁에 나아가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친일파로 나중에 낙인이 찍히죠. 본인도 해방되고 나서 변명하죠. 일본이 망할 줄 몰랐대.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적이야. 본인 잘못을 인정했어요. 근데 수많은 친일파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모두 훔쳐간다고 그랬어, 쌤이. 이런 것도 훔쳐갔지만 여성들의 성도.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쌤이 영상이라서 일본군 위안부 소개를 많이 못하지만 이 사람들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Sexual Slavery. 해석하면은 성노예란 뜻이죠. 일본군의 성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원래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쓰는 게 아니야.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을 자발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일본군들을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부대라는 뜻인데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성노예가 딱 맞는 표현이에요. 취업시켜줄게, 공부시켜줄게라고 가서 끌려갔는데 가서 봤더니 전쟁터야. 다다미 깔고 성적으로 착취합니다. 선생님 읽은 기록에 의하면 뭐 하루에 한 20명, 9시부터 6시까지 수많은 남성들을 성적으로 착취를 당해야 돼요. 콘돔 2개 줬대. 콘돔 2개 가지고 하루를 버텨야 돼. 심지어 그거 빨고 써도 제 기능도 못할 뿐더러 일부 군인들은 콘돔을 사용하기 싫어가지고 칼로 위협해가지고 콘돔 없이 성적인 착취를 가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전쟁터의 소모품처럼 트럭에 실려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노예와 같은 성적인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죠. 이들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라고 해서 일본의 사과랑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 있어 왔었죠.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했었다 그러는데 요새는 많이 죽었긴 했지만 이 일본군 위안부 이런 시위를 수요 집회라고 합니다. 신기록이에요. 전 세계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오래 한 집회를 수요 집회, 수요 시위라고 하죠. 선생님도 한 10여 번 갔었는데 여기에 대가가 우리 선생님 제자 귀향사랑소녀 아나요? 귀향사랑소녀. 귀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소녀들이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 귀 돌아오다 향 고향 향 그 이야기를 담은 건데 선생님 알고는 1편 2편이 있어요. 이 친구가 거기 하도 빠져가지고 대사까지 외울 정도로 몇십 번 봤대. 그 감독까지 만났어요. 배우들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보령의 소녀상 그것 관리할 정도로 완전히 일본군 위안부 이 성노예 할머니들의 전문가가 선생님 제자 이민영이구나. 형인가? 갑자기 헷갈려. 미안해. 이민영이다. 이민영. 귀향사랑소녀.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랑 고1 역사 이렇게 수업하는 거 앉아서 같이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 우리 학교에 초청해서 특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력을 뺏는 것을 그 성적인 거 그리고 이런 것을 인적 수탈이라고 합니다. 자, 물건도 뺏었어요.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쌀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쌀만 먹나? 가축도 필요하죠. 또 뭐도 필요할까? 금속, 총알 같은 거 만들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는데 이런 빼앗아가는 것을 공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지에 공출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3기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쌀 다 빼앗아가면 굶어 죽잖아.
일부는 나눠줘요. 국민들한테. 이것을 배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공출이나 배급이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요 세 번째 시기라는 거. 요것을 정리한 게 이쪽에 있는 겁니다. 1920년대는 땅 빼앗아가고 20년대는 쌀 빼앗아갔고 세 번째 시기에는 우리나라를 군사 기지화하거나 아니면은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인적 수탈, 물적 수탈을 했었다. 요게 큰 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신고가 원칙이었고 신고 안 한 것은 총독부가 소유했다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깁니다. 그럼 얘네들은 일본 애들한테 땅을 넘기죠. 그리고 회사령이라는 것은 이따 설명해 줄게요. 3.1 증식계획, 일본이 산업화가 되면서 쌀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쌀 생산을 증가시켜서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수탈량은 계획대로 하면서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닭이라 먹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먹이게 되죠. 자, 30년대에 일본이 전쟁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북부지방 위주로 전쟁을 위한 병참 기지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런 산업들이 발달했었고 6.25 직전까지도 북한이 훨씬 더 우월했었다. 심지어 70년대까지도 일본이 잘 살았어요.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 자,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해서 인적 수탈, 그래서 징용, 노동력, 지원병, 학도지원병 학생들, 징병, 성인들을 군대로 끌고 가는 거, 그 일본군 위안부, 섹슈얼 슬레이버리. 그 여러분들 그 수요 집회 갔을 때 할머니들한테 아이고 성노예 할머니 했다가 싸다고 왔습니다. 좋은 표현 아니지만 성노예, 일본군 성노예가 좋은 표현이긴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당사자들한테 아이고 성노예 할머니 했다가 그냥 싸구리 싸다고 그냥 날아가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되게 비참한 역사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나중에 일본군 위안부만 별도로 하나 찍어야 될 것어. 그 다음에 물건도 빼앗아간다고 그랬죠. 전쟁하기 위해서 쌀, 가축, 고철, 녹그릇 같은 금속류, 공출이라는 표현 쓴다고 그랬어요. 쌀 같은 거 일부 나눠주는 걸 뭐라 그런다? 배급이라고 한다. 그래서 배급이라는 표현이라든지 공출이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30년대 이후인 3기라는 거. 수준 높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이것도 알아두세요. 회사령이 10년대에는 허가제였어요. 허가제. 총독부가 허가를 해야지 회사를 세울 수가 있었어. 왜냐면은 총독부가 허가 안 하면 회사를 못 세우잖아. 그래서 한국인들이 기업 설립을 막기 위해서 회사령을 실시했었습니다. 허락해주세요 했는데 꺼지세요 하면은 회사 못 세우잖아. 한국인들이 돈 벌게 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좋지 않잖아. 우리 민족이 돈으로 저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허가를 했는데 20년대에는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가가 아니라 이제 신고만 하면 돼. 왜 그랬을까? 왜냐면 이때는 일본이 경제가 되게 급성장하면서 우리나라로 빨리 회사가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근데 허가를 하게 되면 너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신고보다는 한국 진출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신고제로 바꿔버립니다. 요 덕택에 우리도 기억나나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든지 그건 해당되지 않는구나. 우리 물산 장려운동 있죠. 우리 물건 사쓰자는 운동. 요거의 영향이에요. 회사량이 폐지되고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 기업들이 생기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 물건 사쓰자 이런 운동이 나오는 거죠.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요 1기의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돼 있다. 여기다 폭탄 던진의 의열단의 나석주란 우리 의인이 있었죠. 3.2 증식계획 잘 보면은 쌀 생산량은 계획된 것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수탈량은 계획대로 수탈했다. 그래서 1인당 우리 조선인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요걸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중학교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요거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이 표. 근데 이미 표 해석할 필요도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산량은 목표에 도달 못했지만 수탈량은 계획대로 가져가면서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요거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징용, 영화, 군함도 알죠? 여기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사진 찍어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광산, 저 지하 몇백 미터 내려가가지고 광산, 채굴하는 거. 군함도의 영화 잘 표현돼 있죠. 거기 주인공 선생님 닮은 애 나오잖아요. 거기 이혼도 했지만 송혜교랑 이혼했던 걔 누구지? 선생님이랑 얼굴 비슷하게 생긴 애 걔 송중기, 태양의 후예인가? 거기 선생님 비슷한 애 나오잖아. 선생님이 청라중학교 있었는데 청라중학교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진구. 거기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 짝꿍이었던 진구. 그랬더니 거기 있는 애들이 노진구라고 있나 보지 어디 캐릭터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노진구도 되게 잘생겼을 거라는 거. 자, 일본군 위안부. 참고로 요 할머니가 박순심이었나 그럴 거야. 평양에 지금
살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 때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영상이죠. 할머니가 돼가지고 인터뷰한 장면이 나와요. 설마 알기로는 임신하셨는데 이 아기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이 할머니 나이 드셔가지고 울먹이면서 일본 애들 막 엄청나게 비판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참고로 일본부 위안부 상당수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일본한테 성적인 삭취를 당하다가 미군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미국의 보호를 받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많이 있지요. 이것도 아마 그 모습인 것 같고 특히 이 분이 미군으로부터 구출되는 장면이 영상이 발견이 되었어요. 2년 전인가.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금속 공출. 여기 1번이들이 있고 요 앞에 이제 금속들이 딱 쌓여져 있는 건데 공출 아까 빼앗아가는 거라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 잘 보면 국어 상용 요 그림과는 이제 요거랑 관련 없지만 국어 상용에서 요 국어는 일본어를 말하는 거죠. 30년대에는 우리 조선어 안 가르쳤거든. 일본어, 일본 역사 이런 거 가르쳤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국어가 일본어였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